주제가 방위산업에 관한 얘기라서 좀 여성분들은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요즘 방위산업이 진짜로 잘 나갑니다. 요즘에 그렇게 불황의 그 늪이 깊다고 그러는데 뭐 LIG, 그다음에 그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한국우주항공 카이죠. 거기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랍니다. 지금 24시간 공장 거의 풀로 돌릴 정도고요. 사람을 못 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기는 너무나 지금 호황이 지속이 돼서 지금 요즘에 방위산업이 여러분들 이제 15대 수출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이런 거 플러스 15세에도 굉장히 중추가 돼서 오늘 사실은 중요한 얘기도 하고 이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얘기를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연사가 양욱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여러 군데 체크를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에서 군사평론가 중에서는 가장 실력 있는 분이라고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십니다. 이분이 별로 이렇게 포퓰러리티, 인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국회 공부를 다 넘나드는 어떤 전문 영역을 구축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욱 박사님 모시고 50분 정도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10여 분 정도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양욱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한데 좀 압축감이 있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 사실 방산 수출에 어떻게 보면은 물꼬를 튼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를 하셔야 현대전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의 어떤 이 전쟁에 관한 인식, 위협에 관한 인식에 바탕을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평원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동쪽으로 유목민의 기습에 계속 시달려 왔었고요. 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모스크바 공국이 제정 러시아로 바뀌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또 서구 유럽에 막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러시아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꿰뚫어 보면은 결국은 나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시켜서 이 중심과 시간을 바꾸는 그런 전술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침공에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어떤 방어선을 펼쳐놓고 막아나간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죄송합니다. 최대한 확장해 나가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냉전 시절 한번 기억했어요, 그렇죠? 냉전 시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소련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게 아마 최고의 방어선일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어선이 뭐가 있죠? 위성 국가들, 그렇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 그 다음에 최전방 방어선이 뭐였죠? 동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나라다 보니 주변에 자신에게 즉각 위협이 되는 나라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러시아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접근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러다 보면 뭐냐면은 이런 나라들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전쟁으로도 밀어붙이지만은 전쟁으로만 밀어붙여서는 나라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이브리드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신세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쟁의 형태입니다. 즉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외교, 법률, 사회문화, 에너지, 경제, 심지어는 범죄까지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상대방 국가를 나의 편으로 만들고
뭐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좀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한 나라를 그렇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되게 잘 따라오던 게 우크라이나인데 어떻게 됐죠? 그 우크라이나가 오렌지 혁명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자꾸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2012년에 유로마이단 혁명 시위가 일어나면서 친러 정권이 무너지니까 2014년에 크림을 합병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전쟁 처음에 날 때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우크라이나를 과연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가겠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요. 실제로 소련의 역사를 보면 어떠냐면요. 자, 여러분들 그 헝가리 혁명 기억하시죠, 그렇죠? 아니면 체코에서 혁명 났을 때 소련이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부다페스트로 탱크를 몰고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적의 수도, 중심을 점령해 나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 때는 어땠나요? 대통령 궁을 기습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도 체첸 내전 때 어떻게 했죠? 수도 그러주기부터 전차 밀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역사가 그대로 반복이 된 겁니다. 그 키이우로 기갑부대를 밀고 내려와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 동부전선, 동북부전선,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그 주요 군관구 중에서 군관구들이 하나가 맡은 겁니다. 전선을 하나씩 맡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군관구가 수도 공략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한쪽은 돈바스에서 한쪽은 크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뭐 기동부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대대전술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대 아시지 않습니까? 대대, 그렇죠? 대대. 보통 우리 기계화대대 하면은 장비가 어느 정도 되죠? 뭐 최소로 쳤을 때 중대 하나가 차량 10대로 구성이 되죠, 그렇죠? 소대 한 소대에 3대씩 하고 지휘관차 하니까 중대 하나가 10대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화 혼성이다 하면은 전차 중대 하나에 장갑차 중대 3개 해서 어떻게 되죠? 한 40대 정도의 전투 차량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들은 대대전술단이라고 해서 무려 100여 대가 넘는 기동 차량으로 구성된 대대를 만들어서 그 대대 100여 개의 이 대대 전술단이 투입이 된 겁니다. 이 전선에.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막 파죽지세로 내려올 것 같았는데 의외로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대응을 되게 잘합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응을 잘하는데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로 도로나 능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매복 작전에 들어가고 하면서 기계화 부대들을 막아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잘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야, 러시아가 질 수가 있냐? 그런데 이제 실제 작전을 보고 있으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여 개 이상, 110개의 대대 전술단이 투입이 되고. 무려 14만 명이 투입이 됐는데 자 전쟁 시작하자면 제일 먼저 뭐죠? 지휘 통제 시설 없애죠, 그렇죠? 통신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자 키이우 그 수도로 들어가는데 공항을 점령하고요, 최초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대공세에 들어갔는데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봤더니 자 이런 전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 뭐 제블린 같은 그런 대전차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로 공격을 하는데. 제블린 같은 경우는 거의 사거리가 거의 한 4km 정도 됩니다. 2.4km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을 이제 공격을 해서 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엠러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1km 이하 한 800m 정도 교전거리가 나오는데 그런 걸로 이제 직사 공격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막아냅니다. 막아내고. 그런데 사실은 전차를 막아서 이게 러시아 진군이 끊긴 게 아니라요. 핵심이 뭐였냐면요. 보급을 끊었습니다. 보급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대 전술단이요. 100여 대, 140대 차량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대대 전술단 하나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 뭐 식량, 연료, 보급 없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주입니다. 2주가 지나면 재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대 전술단이라고 해서 대대가 흩어져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단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부대들이 진출하는 게 막 되게 막 흩어지듯이 진출합니다. 전선처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 부대가 이렇게 상기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급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 러시아의 방식은 일단 수도를 점령하는 거지 나머지 짜투리 도시를 점령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한 지역을 보급부대가 오니까 그 보급부대는 매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유조차 2대 정도가 있으면은 그래도 대대가 웬만큼 보급이 되는데 유조차가 막상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전차가 포도 못 쏘죠. 제너레이터 안 돌아가니까 연료가 돌리면서 제너레이터 돌려가지고 해서 다 전기 유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투원들이 장비를 유기하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 장비를 그럼 우크라이나로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가 쓰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대대 전술단의 보급 한계를 노려서 광창로를 차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컸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도저히 키우 점령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그래서 바꾼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꾼 게 결국은 야, 돈바스 지역에도 확실하게 확보하자. 루간스크, 도네스크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하자였고 원래 전쟁 시작 전에는 요만큼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요만큼이었고 서로 크림하고 돈바스가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차에서는 결국 목표는 크림과 돈바스를 연결하자라고 해서 일단 헤르손 지역을 점령하면서 저 도네츠크에서 쭉 치고 나와서 이제 점령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리우폴이라고, 그렇죠? 마리우폴에서 굉장히 항전을 길게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기가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항전을 한 겁니다. 뭐 결국은 뺏기긴 했지만요. 헤르손이 또 왜 중요했냐면 자, 크림 반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물이 없어요.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러시아 본토에서 막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손 지역, 이쪽 지역을 아래쪽 지역까지 확보를 해야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전선이 바뀌고 난 다음에 모습은 어땠냐면, 자, 우리 앞쪽에서 있는 모습은 막 기습해서 들어오고 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지리멸렬한 포격전과 기갑전의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전선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격전이 되고 화력전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포탄을 얼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까 상황과는 달리 막 부대가 상기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선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가장 핵심적으로 썼던 보급로가 사실은 뭐냐면요. 지상에서 가장 많은 물자를 빠른 시간 안에 보낼 수 있는 보급수단이 뭐죠? 철도죠. 철도. 그래서 철도망을 확보를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계속 이제 탄을 쌓아놓고 뭐 적을 때는 평균 10,000발, 많이 쏠 때는 막 하루 6만 발까지 쏘면서 그러면서 계속 쌓아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자, 이 전선이 5월서부터 8월까지 계속 유지가 되다가 9월부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나서서 여기 이 위쪽 지역 하르키우 지역 이쪽 지역을 상당 부분 탈환하고 이제 요거 지금 탈환하기 전 사진인데 상당 부분 탈환하고 헤르손 지역도 상당 부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거 같이 이렇게 해서 요만큼 지역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땠냐면요, 여러분 우리 약간 이 전쟁 느낌이 비슷한 전쟁이 역사 속에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국토가 상당 부분 유린이 된 듯한 모습이 됐다가 전선이 고착이 되고 계속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 6.25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비슷한 양상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9월과 11월 공세로 상당 부분 밀고 들어갔고요. 상당 부분 밀고 들어갔지만 이제 러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 동계 공세가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여기 요쪽에 바크무트하고 솔레다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싸움이 나고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분명히 돈바스 지역을 나가고 헤르손 지역도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고 해서 상당 부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뭔가 그래도 좀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하지만은 러시아가 여기서 잃어버린 장비와 혹은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젊은이들의 목숨을 생각하면은요, 이거는 도저히 이긴 전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 전쟁을 그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고 요거 먹고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푸틴은 실정이 되는 거죠. 선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싸움의 결과를 최대한 영웅적으로 만들고 러시아의 성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지금에 있는 동계 공세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전술인데, 이게 보면은 이 전쟁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바로 이 하르키우 헤르손 전선에서의 싸움들 같은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쪽 얘기를 많이 빼먹었구나. 특히 이제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하르키우나 헤르손 전선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잠시만요. 이걸 말고 차라리 전쟁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잘 싸웠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자, 보고 있으면 소위 군사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드론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이 바이락타르 TV2라는 드론이죠. 이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활약하면서 되게 뭐라 그럴까, 터키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이테크 드론이 아닙니다. 근데 저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요것도 요거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 부대 단위에서 소대 단위에서까지 드론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분대 단위까지, 소대 분대 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대 전술단이라는 게 공격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기계화 대대 행렬 이동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나죠, 숫자가. 그렇죠? 50대 차량이 서로 간격 뛰어서 가면은 행렬이 1km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100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3, 4km입니다, 진짜. 근데 그럼 어디서 얘가 앞쪽이 시작점이고 어디 쪽을 끊어야 될지를 사람 눈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부관을 하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을 끊고 뒤를 끊어서 킬존을 만들어서 여기서 완전히 다 몰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결국 뭐냐 하면은 대전차,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북한 애들식으로 얘기하면 땅끝 사냥조, 그렇죠? 대전차 공격조가 드론을 띄워서 여기가 앞이고 저기가 끝이다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차단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대 단위에서 입체적으로 보면서 싸우는 겁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싸움. 자, 게다가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자, 이 GIS 아르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국방 소프트웨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무기 체계보다도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자, 뭐냐면요, 자, 우리 어떤 전선에 뭔가 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표적이 나타나면은, 자, 어느 좌표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통상 어떻습니까? 이거 임무를 수행할 때. 요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로 통신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휘계산을 따서 쭉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할당을 딱 해줘서 사단이든 아니면 연대본부가 할당을 해줘서 요 포에서 쏴라고 하게 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포격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전혀 같은 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끼리 싸울 때, 예를 들어서 옆에 사단이 인접선에 싸우다 여기 저기 있네? 그럼 때려주세요라고 할 때 그 섹터를 맡은 부대한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준비하고 하는데 20분, 30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 여기서 GIS 아르타라는 프로그램에서 뭐를 했냐면요, 딱 이겁니다. 뭐 이게 드론이건 아니면 병사건 아니면 뭐건 간에 딱 가서 여기 뭐가 목표가 있다고 목표를 찍어주잖아요. GIS, 지오태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위치다 알려주면 어떻게 하면 요게 시스템으로 올라갑니다.
시스템으로 딱 올라가면 요 망에서 야 여기 있는 표적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 때릴 수 있는 부대 다 손들어봐.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때릴 수 있는 데부터 때리게 연결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 얘기를 듣고 비슷한 혹시 그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여기서부터 조기 가고 싶은데 나 데려다 줄 수 있는 차 일로 와. 뭐죠? 카카오 택시죠, 그렇죠? 전장에서 카카오 택시와 같은 그런 걸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타격하는 시간이 아까 20분에서 3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분으로 줘야 돼요, 1분.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혁신이 아니라 무기 체계가 뭐 하나가 더 좋고 덜 좋고 그것도 분명히 차이가 나겠지만 바로 이런 혁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재밌는 부분은 이거죠. 그럼 이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크라이나 혼자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영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되고 하려면은 제일 핵심이 뭐겠습니까? 통신망이 살아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전쟁 어떻게 됐어요? 전쟁 초기 어떻게 됐다고요? 미사일 공격받아가 통신망 다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통신망 어떻게 살아난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나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통신이 끊기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정보통신부 장관이 트위터에 올립니다. 어떻게 올리냐면 일론 머스크에게 보냅니다. 일론 우리 전쟁 나가지고 통신 끊겼는데 위성 좀 보내줘.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일론 머스크가 답을 남기죠. 보내줄게. 그래서 수십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그쪽 우크라이나 쪽으로 갈 수 있게 상시 커버할 수 있게 배치를 해놓고 나서 통신망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민간 통신망을 바탕으로 해서 지휘 통제 시설을 재구축한 거죠.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우리는 보통 하면 지휘 통신망 하면 군용 위성 띄워가지고 군용으로만 하면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구축을 해서 끌어낸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이게 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싸움에서 보면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지휘 통신을 우크라이나군이 잘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보급을 못했다. 이거 전쟁의 제일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휘하고, 그렇죠? 지휘 통제하고 보급하고. 그러니까 미래전이고 첨단전이고 뭐고 다 할 필요 없이 기본이 안 되면 전쟁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다고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군수 지원, 그렇죠? 아니 21세기 전쟁하는데 포탄이 부족해서 전쟁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미국이 한국에 와가지고 와서 155mm 포탄 낸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새로운 겁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병력 수와 편제 완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가 졸전을 벌였던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편제가 완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습당하고 매복당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차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차 전투를 할 기계화 부대에 보병이 충분치 않은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심지어 전차 최소 편제 3명이 타가지고 해서 이제 장전수 없거든요, 러시아 전차는. 근데 3명 못 채우고 2명이 타니까 뭐 한 명은 포소하고 지가 차장도 해야 되고 한 명 운전되고, 그러니까 전장 상황 인식이 안 되죠. 누가 언제 맞거나 다치거나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다 그냥 뒤로 빠지고 앞장서서 싸워야 될 전차.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가 못 싸웠다라고 하면 전차가 바보고 미래 전차가 무용해서가 아니라 운용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나토와 미국이 지원을 해주는데 최초에는 무기체계 직접 지원해주는 거 되게 꺼려했죠, 그렇죠? 러시아하고 정말 전쟁이 날까봐 나토가. 지금이야 지금 도와주는 국면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다음에 병력은 지금도 못 보내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국이 해준 게 위성 정보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요한 이제 막 정찰기 같은 거 떼어가지고 정보 주고.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가 나머지 민간 기업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스타링크가 통신을 재건시켜줬고요.
맥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북한 지역 막 사진 막 민간 위성이 찍어가지고 막 이런 막 정찰 사진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맥사라는 데가 많이 합니다. 이 아이사이라는 회사는 그 사로 그러니까 레이더 영상 제공을 하는 데고요. 이런 기업들이 활약을 하면서 실제 분리해야 될 역할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 미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을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킬체인 하면은 선제 타격으로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시잖아요. 킬체인이 원래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예상하지 못한 표적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 전쟁할 때 보면 뭐 일도 마찬가지지만 자 어떤 표적이 있어서 이 표적을 미리 선정을 한다면 얘 되게 중요한 표적이야. 그럼 그 표적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얘를 어떻게 때릴지 굉장히 오래 여러 수단을 통해서 짜놓은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때린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작전 계획이죠. 다른 게 작계가 아니라. 근데 실제 요즘 현재는 어떠냐면 표적이 우리가 식별했던 게 식별했던 표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표적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표적을 처리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식별한 표적은 그 표적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일부터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계속 그 목표를 관찰해와가지고 정보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표적은 정보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거를 한 번에 탐지하고 확인하고 추적하고 때린다?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갖춘다는 거는.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는 능력이 이런 능력인 거고 우리도 이런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우리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가 되니까 킬체인을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사실 킬체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표적 전체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꾸 한국에서 이제 북핵 미사일만 얘기하다 보면 좁아져서 그런데 결국 킬체인 잘하는 나라가요. 전쟁 잘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 킬체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다? 미국인 거죠. 그리고 이 킬체인을 못하게 하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게 러시아와 중국이 얘기하는 A2AD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어떻습니까? 하나의 체인이잖아요. 체인. 사슬이잖아요. 순환고리잖아요. 순환고리가 끊기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작동 안 한다. 뭐 이런 추적하는 정보 기체가 없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작전이 안 되죠. 아예. 성립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는 모습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래 작전 모습인 거고요. 자 이제 제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이런 식의 지금 전쟁 양상, 현대 전쟁 양상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다, 이 얘기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다 보면 이렇게 인공위성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쏴가지고 없앴다. 뭐 얘를 미사일 쏴서 없앴다. 그러면 작전이 아예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인공위성은 다시 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노 위성 같은 것들을 띄워서 조그만 위성 같은 것들을 띄워서 생존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가 없어져도 다른 것이 채워낼 수 있게 한다. 즉 이런 리니어 개념, 선에 따라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보강하는 게 뭐죠? 이렇게 선이 단선이 되도록 연결되게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선을 여러 개 만들면 다중선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노드로 연결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킬체인은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모자이크전이라는 게 이게 모자이크전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킬체인은 퍼즐 조각과 같은 거죠, 그렇죠? 조각 하나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기능을 잘게 나눠놓고 선을 여러 개 나누면은 하나가 한 선이 끊겨도 다른 선이 연결되고 노드 간의 연결은 살아 있으니까 전체적인 작전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에서 타일 하나 떨어진다고 그림이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자이크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의 전쟁의 모습들을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이런 모자이크적 요소 자체는 우크라이나가 고안했다기보다는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이런 군사 선진국들이 가서 치열하게 교육시킨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2014년에 크림반도를 잃고 난 다음에 진짜 나토하고 미국이 가서 엄청나게 우크라이나로 훈련시켜 줬습니다. 그걸 우습게 보고 러시아가 들어갔다가 지금 저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렇고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실제 전쟁이 나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전쟁의 모습을 실제 보고 있으면은 회색지대적인 요소가 많더라는 겁니다. 회색지대적인 요소. 제가 이제 아까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다시 맨 앞으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좀 갈게요. 슬라이드 위치를 조금 잘못 배치했는데, 아이고.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쟁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것은 평시와 전시로 나누죠,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전쟁의 기준은요, 그렇죠? 전시 아니면 평시 아닙니까? 근데 자, 전쟁을 안 한다고 해도 서로 치열하게 서로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 한반도죠, 그렇죠? 이게 말이 전쟁이 아닌 거지 계속 쟤들은 우리한테 도발하고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즘 미중 패권 경쟁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경쟁이었는데 슬슬 분쟁처럼 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것도 군사적인 모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요. 자, 분명히 전쟁, 뭐 국제적 전쟁과 평화가 나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평화의 요쪽 끝면 여기서부터가 평화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치열하게 싸우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존, 회색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막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죠 지금?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신경전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 회색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이브리드전, 이거는 거의 전쟁 직전 단계인데,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뭘 볼 수 있냐면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했을 때 러시아가 엄청나게 교전을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병력에 가서 장악만 한 거죠, 그렇죠? 실제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그런 단계에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죠, 그렇죠?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죠, 그렇죠? 전쟁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양상. 그래서 이쪽 지역 안에서 실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무기 체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뒤로 내려가면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쭉 내려가 주세요. 예. 오케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발사의 왼편, 오른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자, 일단 우리 방산을 지금 현재 방산의 현재 모습을 얘기하려면 우리 군이 어떠한 능력을 추구하는지부터 먼저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군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게 상축체계 능력이죠, 그렇죠? 킬체인, KAMD, KMPR 이 능력을 분명히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 자 보면은 어떻습니까? 킬체인 아까 말씀드린 요 능력이에요, 요 능력. 이렇게 해서 빨리 탐지하고 식별해서 빨리 때릴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KMPR은 뭔가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해주는 능력. 미사일방은 여러분 아시는 그런 능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킬체인 능력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자, 일단 탐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함수 정찰. 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위성 사업부터 시작해서 나노 위성 조그만 다부처 사업, 다부처 위성 사업, 아니면 지금 국산 그 소위 코리안 리퍼라고 부르는 이런 그 무인기들, 요거 곧 실전 배치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감시 정찰을 위한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자, 타격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KT즘이라고 해서 저희가 쓰는 굉장히 그 단거리 전술 미사일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K9 같은 것도 우리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 지금 이제 뭐 개발 중인 철용 공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런 보트 시작해서 아니면 뭐 우리 뭐 이런 요건 좀 약간은 뭐 킬체인하고는 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미래 전투기 같은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능력이 왜 중요하냐? 언제나요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는 그 나라가 실제 그 무기 체계를 갖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K9 잘 팔리죠, 그렇죠? 근데 K9을 팔리는 과정에서 언제나 언급되는 사례가 뭐냐 하면 우리 연평도 포격대입니다, 그렇죠? 연평도 포격대 왜 불타고 막 타오르는 진지를 뒤하고 K9이 대응 사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게 실전 경험은 진짜 무기 판매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런 주요한 전략과 그거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만들어졌어야지 그 경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뭐 미사일 방어는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은요. 글자가 다 지워졌냐? 자, 우리가 그 천궁2라고 해서 페이트리어트 팩3에 비슷한, 그래서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요 아래층에서 한 20, 30km에서 막을 요 미사일을 국내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 천궁2가 어디 팔렸습니까? 팔렸죠, 작년에. 재작년이고 재작년에 UAE에 팔렸죠, UAE에. 근데 이게 사실은 다 국제 관계적인 역학이 있습니다. UAE의 지금 주력 미사일 방어 체계가 패트리어트거든요. 미국제 패트리어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강하려면 패트리어트 사오면 되지. 왜 한국에서 사올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의 패트리어트 주문량이 엄청나게 밀려 있어가지고 해서 단기간 내에 생산을 전달해 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동과 미국의 불편한 관계입니다. 최근에 어떻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중동에서 병력을 빼고 있죠, 그렇죠? 더 이상 미국의 외교안보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중동이 아닌 겁니다. 요즘은 넘버원이 요즘 어디죠?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2021년에 중동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중에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군의 아프간 철수죠, 그렇죠? 근데 아프간 철수는 어떻게 보면 잘했는지 몰라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 자꾸 국력만 소모하고 실제 얻는 게 적으니까. 아프간에서만 철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동을 지켜주겠다고 페이트리어트와 사드를 잔뜩 깔아놓은 부대들을 2021년 그때 아프간 철군할 때쯤 해서 미사일 방어 부대도 같이 다 뺐어요. 2021년 말이 되니까 더 이상 중동에서 미사일을 미국이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배치된 미사일 방공 부대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사우디하고 UAE는 지금 예멘 후티방어라고 계속 교전하고 탄도미사일 날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긴급하게 사면서 미제보다도 한국제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빨리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폴란드 저기하고 그 뭐라 그럴까 폴란드 그 수출 이런 거하고 다 연계됐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런 무기 체계들이 어떤 그 장점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일단 K9 자주포, 독일 그 PZF 2000 이거에 비하면 가격이 거의 반값이에요, 그렇죠? 반값. 근데 성능이 어떠냐? 그럼 성능도 절반이냐? 아닙니다. 성능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사거리가 한 8km 정도를 날아가요. 포탄이에요. 자주포 포탄이. 엄청난 거리죠, 그렇죠? 이제 물론 로켓 어시스탄이라고 해서 이제 포탄 끝에 로켓 달아가지고 이제 거리를 더 밀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우리는 그럼 한 20km, 30km 나가냐 아니죠? 우리도 그 랩탄 신형 쓰면은
그 로켓 어시스탄 신형 쓰면은 54km 날아갑니다. 4km 차이예요. 얘가 그 독일제가 한 10초 정도의 세 발을 쏘는데 우리는 15초에 세 발을 쏠 수 있어요. 신속 사격할 때. 성능 차이가 안 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팔리는 겁니다. 가격 절반이야. 성능 비슷해. 자, K2 주력 전차, 아까 말씀드렸죠. K2 주력 전차. 요 전차 사실 뭐 개발하는데 되게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게 지금 레오파드 2 A7이라고 해서 최신형 전차하고 비교하면 얘도 가격이 한 60% 정도 돼요. 가격이 작은 가격이 아니라 얘가 거의 수출 버전은 거의 100억 가까이 할 겁니다. 한 80억, 90억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것저것 다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산 능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레오파드 2 지금 주문하잖아요. 지금 독일에 주문하면은 예를 들어서 50대 주문했다. 50대 주문해서 야 언제까지 줄 수 있어? 그럼 아마 걔들 얘기하는 게 28년, 29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시간 엄청 걸리는 거죠. 자, 우리는요. 작년 혹시 기억하시죠? 폴란드 본 계약을 여름 정도 했어요. 그렇죠? 7월인가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전차 18대 납품했어요. 속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생산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FA50 이거 여러분 솔직히 되게 좀 비웃으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훈련기로 나온 거를 억지로 전투기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뭐 일단 초음속이 나오는 것 같은데 미사일도 지금 사이드와인더만 결합돼 있고 암람은 아직 결합 못했죠 우리 암람이라고 그래서 어떻죠? 암람이 거의 D형 이런 거는 거의 120km까지 가 쏩니다. 거의 그 초수평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사일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나는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여기에 인티를 그러니까 여기하고 통합을 못 시키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출하면서 통합이 됐는데, 자 어쨌거나, 자 이거 기체가 야 이거 뭔가 전투기를 보기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얘를 경공격기라고 부르죠, 그렇죠? 경공격기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국제적 기준에서는요. 경전투기입니다. 그냥 전투기예요. 조종계통이나 이런 게 똑같아요. F-16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F-16의 저거죠, 그렇죠? F-16의 동생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요? 컨트롤 계통 다 가지고 오고 F-16과 똑같은 기체를 만들기는 못하니까 좀 작게 만들게 허용을 해서 사실 로키드 마틴 기술을 일부 들어가지고 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폴란드가 얘를 왜 샀냐 하면은 지금 F-16 가격 한 대 가격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얼마냐? 한 8 되려나? 700만, 800만 정도 되려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얘가 절반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F-16은 살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라인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3년치 정도까지는 다 밀려 있어요. 생산 일정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겹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 하면 자 그래서 왜 한국 물건이 팔리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어쨌거나 50만 명 대군 아닙니까? 군대가 50만 명 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옆에 지금 북한이 있고 뭐 중국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 우리 만약에 유럽에 있다 그럼 유럽 최대의 군대입니다 이게. 아마 프랑스 이런 데가 30만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다 합쳐도.
영국 한 20만 좀 더, 20몇만 정도 될 거고.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위협하니까 대응하느라고 아까 제가 뭐 킬체인, 뭐 KMD 말씀드린 게 자꾸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위협이 있으니까 새로운 군사요구가 지속이 되고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내수 시장이 살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자, 가격 경쟁력, 당연히 규모 경쟁이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 생기죠. 그래서 이제 유럽 무기 체계보다 가격이 뭐 절반 혹은 절반보다 좀 더 비싸지고 있는데, 자, 특히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많이 외국 무기 체계 정비하고 운영하면서 되게 많이 됐어요, 그렇죠? 막 특히나 우리 유럽 무기 체계를 싫어하는 이유가 수리 부속 가격이 엄청나게 살인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운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야 이게 뭐 부속 몇 년치 사면은 이거 뭐 부품 아예 뭐 엔진 하나 새로 사겠는데 뭐 농담으로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첨단 무기 체계일수록 여러분 어떻죠? 이런 유지 운용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최대한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성능, 최신 성능이 되게 중요해.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 군대가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장군님들, 저 윗분들 보면요, 세계에서 최고를 모든 거에서 다 최고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아직 우리 국군 방탄모가 아직 지금 신형이 잘 보급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담당자가 얘기를 해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뭐 전차도 제대로 만들어서 한다고 왜 방탄모가 신형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마음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 소리고 어떻게 성능을 요구하셨는데 그랬더니 미군보다 가볍고 미군보다 더 방어력이 높은 걸 찾는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세계를 다 석권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요구를 굉장히 높은 요구를 해요. 돈은 조금 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방산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네? 어쨌거나 자꾸 이제 국내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수출 열심히 해야죠. 수출해서 남겨야죠. 최대한. 자, 어쨌거나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죠. 이제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보라매라고 KFX라고 해서 보라매 전투기 있잖아요. 왜. 그거를 국내 개발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면서 10년 동안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10년 동안 난리가 나서 10년 만에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이제 막 시험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요 10년 전에 그 결정이 10년 전에 시작했어도 날아다니는 건 지금 시험 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니까 무기 체계만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회 산업 전반의 능력이 올라가야 방산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최첨단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산업 구조 자체가 뭐라 그럴까 선진 산업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꾸 그 서로 관계를 저는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생산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쭉 정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 무기 체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무기 체계 하면 막 되게 실전적이고 막 되게 막 전쟁에서 막 경험이 되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요 막상 이스라엘 무기 체계 사오지 않습니까? 한 절반은 사기입니다. 절반. 운영해 보신 분들 알아요. 막 예를 들어서 아 무슨 뭐 제밍을 할 수 있고 막 미사일을 적 미사일을 뭐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오잖아요. 실제 막을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 그럼 데이터 그거 전부 우리 미군한테 가가지고 가서 아 미안해 좀 빨리 좀 줘 해가지고 그래서 미군 데이터 받아서 채워 넣어가지고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비들이 머리는 좋은데 뭔가 아이디어는 기똥찬 아이디어를 던지는데 얘를 무기 체계로 완성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떨어져요. 심지어 어떤 생산 시설 가면 제가 AIA 가봤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하고 제일 큰 방산 기업이 있는데 거기 생산 공장을 가보면은요, 야 이거 우리나라 그 시골 중소기업 그 무슨 그 공장 같이 막 되게 막 지저분하고 조그맣고 막 작고 그래요. 야 여기서 어떻게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한국 와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뭐 LI 뭐 이런데
예? 뭐 하나니라도 공장 가서 보잖아요. 야, 여기 뭐 이렇게 좋냐, 이렇게 또 생산 능력 뭐 이렇게 좋냐, 감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거 있으면 꽤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술 이전이 지금은 관대한 편이죠.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많이 했으니까, 역설계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기술 이전 분야에서 서구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관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생산 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에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폴란드도 어떻습니까? 무기체계 상당 부분은 현지 생산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엮여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이런 건데, 자 이제 이런 방산이 앞으로 얼만큼 잘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국제적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렇죠? 국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럼 뭐냐면은 전 세계의 분쟁이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는데, 일단 미중 패권 경쟁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거 계속 될 거라는 거에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어떤 우리 방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의견 애매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00% 직접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폴란드가 빨리 우리 거 산 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준다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구소련제 무기 체계를 다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과 이런 것들을 받고 미국에서도 받고 뭐 독일에서도 받고 해가지고 일단 급한 장비를 채워놨는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빨리 좋은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온 게 한국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토 국가들 안에서 이렇게 빨리 무기 체계가 필요하거나 하는 나라들 분명히 한국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당장 폴란드가 한국제를 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유럽에 같은 나토에 생산되는 좋은 무기 체계인데 너 왜 한국 가서 사?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야? 당장 그런 얘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유럽 내부의 무기 체계로 사게 나토 국가들을 묶어 놓으려고 할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지역 분쟁. 뭐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이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막 이렇게 사우디하고 UAE하고 교전하고 하는 거,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무기 체계가 팔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전 지역에 대한 판매나 이런 것들 결국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도전 요인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반적으로 되게 하여튼 이 미래에서 되게 재밌는 게 무기 체계의 경쟁이 3중 복합 경쟁이 됐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보통 알고 있게 핵은 군축이었죠, 그렇죠? 핵은 그동안 없어진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핵 군축 체제가 무너졌어요. 2018년, 19년 요때쯤에서 트럼프가 중거리 핵 제한 협정 INF 깼죠. 그 다음에 뉴트리티라고 해서 미소 간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줄이는 뉴트리티 조약이 2023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중국이 뭐라고 하죠? 우리 핵탄도 지금 350개 있는데 2027년까지 1000개로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 게다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저희 아산정치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2027년까지 최대 200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핵 경쟁의 가속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자, 우리가 군비 경쟁이라고 하면 첨단 국방 과학 기술을 경쟁하는 걸로만 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추세는 맞습니다. 게임 체인저에 관한 추세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포탄이 없어서 전쟁이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목도가 되면서 소위 재래 군비 경쟁이 다시 귀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명히 기회와 그 다음에 도전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의 같은 것들,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까요? 예. 질의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근데 제가 뭐 질문하겠습니다. 전쟁 언제 끝납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전쟁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끝나는 형식이 되면은 끝나면 정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겼냐 졌냐? 그러면 진 것이 되면은 푸틴의 권력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지속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교전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에 충계 공세 정도까지가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쥐어짜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 일단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러시아는 전쟁을 안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의 쿠데타 가능성도 있던데 얼마큼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그렇게 손쉽게 쿠데타가 될 수 있는 체계인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러시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직까지는 푸틴의 그 셈법과 러시아의 그뭐 올리가리부터 시작해서 그 지도층의 셈법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뉴스에 다 나온 얘기인데 전쟁 시작하고 나서 올리가르라고 하는 그 재벌들이요, 러시아 재벌들이 20명 정도가 가족들과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푸틴으로 다 귀속이 됐습니다. 전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생각하고 뭐 별장에 휴가 갔는데 일가족이 다 죽습니다. 사고라고 해서. 이제 그걸 무식하긴 한데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푸틴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사님 하신 얘기는 아니고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 방사는 언제쯤 우리가 지금 이게 아까 규모를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규모가 얼마까지 커질까요? 지금 방산 규모는요,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규모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지금 회사에 지금 이제 인원이 없어가지고 계속 뽑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볼 때 그분들 한 4년 5년짜리 직장이다. 과연 4년 5년 후에도 그 수요가 있을 것이냐? 그 수요가 그렇게 꾸준히 있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갑자기 없던 수요가 확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올라간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체계가 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재조정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궁극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기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무기체계가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인구 절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대 규모가 줄어가는 건 흐름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자원이 작년 병역 자원 대상자가 25만 정도 됐습니다. 25만인데 2040년이 되면은 13만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반토막 납니다. 사실은 이게 저거죠. 그 젊은 인구들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관련된 연구를 해봤는데 저희 연구팀에서 추산한 거는 지금 우리가 52만 5천 명인데 우리 군대가 2040년대 50년대 정도 되면은 30만 명대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생산 시설과 설비와 이것을 거의 그대로 프로젝션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라고 일단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플로어에서. 오늘 같은 날 처음이네요. 네, 저도 그냥 한 말씀 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존윅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존윅. 난리 났었죠. 아마 팬데믹 전에 히트 쳤는데 그 존윅 시리즈가 3개고 이번에 4번째 시리즈가 나왔다는데 그 3번째 이름에
파라벨룸이라는 그 부제가 붙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권총탄환의 이름이 파라벨룸입니다. 9mm인데요. 원래 독일제 탄환입니다. 미군의 제10소총의 구경이기도 하고 그 파라벨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베게티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4세기경 군사 평론 같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그 시비스 파케 파라벨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에 대비하라. 거기서 파라벨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10소총 구경도가 파라벨룸입니다. 권총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커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기회도 생겼고. 근데 앞으로 우리는 계속 북한이 저기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딸내미를 좀 올린다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10몇살짜리 이름 바꾸라고 그랬다면서요. 그 저기 딸내미 이름이랑 같은 여자들 이름은 싸그리 바꾸라고 그래서 지금 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요. 북한에서. 그래서 다음번 차세대 그 저기 지도자는 김여정이가 아니라 그 딸내미가 될 것 같다는데 거기가 뭐 일단 김정은 죽지 않은 바야 계속적으로 유지될까? 그럼 우리도 계속 방위산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는 좀 있어 보이는데 물론 이 같은 그 고속 성장은 없을 거라고 그러죠. 예, 근데 양박사님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학교한테 우리 그 주는 어떤 시사점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인력은 아무리 이게 성장세가 좀 주춤하겠지만 성장세는 계속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러면 여학생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달 다음 달 저희가 3월 달에 제대로 하는데요. 다음 달 주제는 올해는 좀 약간 바뀌어서요. 물론 신기술은 저희가 다룰 겁니다. 신기술 메타버스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거고 다룰 건데 다음 달 주제는 올해 상당 부분은 지역을 좀 탐방해 보자. 그래서 무슨 지금 중국을 대체해서 떠오르는 게 인도인데요. 인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인도는 저도 너무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가 인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거의 다 지금 인도로 옮기는 베트남 스페이스도 인도로 가고 있고 인도가 좀 새로운 기회의 땅 같은데 인도에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지금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계약이시니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음 달에는 좀 많이 와주시기로 주위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